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9주차 수업인데요. 우리가 독서 세미나에서 두 번째로 선택한 책이 플라톤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미적 체험과 표현이라는 우리 교과목의 어떤 일종의 그 목적과 부합하게 플라톤의 국가 제10권을 다 읽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의 예술론이 들어가 있는 제10권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이 플라톤의 국가 제10권을 읽기 위한 중요한 전제가 좀 플라톤의 중요한 사상들을 우리가 좀 미리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술론에 대한 어떤 우리가 좀 독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첫 번째 목표는 플라톤의 예술론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일단 플라톤의 사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 제6권, 국가 제6권의 동굴의 비유를 우리가 조금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 목표는 바로 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나타나 있는 이성적 인간의 전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고전적인 이성적 인간의 전형은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에서도 확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이성적인 탐구 능력이 있고 그 탐구 능력은 수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증명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일상의 삶에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스승 소크라테스가 갖고 있었던 하나의 신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신념이 제자인 플라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져서 바로 우리가 조금 쉽게 얘기한다면 똑똑한 인간과 슬기로운 인간의 고전적인 결합을 우리가 바로 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어떤 전문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바로 이 똑똑한 인간과 슬기로운 인간의 고전적 결합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건지 오늘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업 때 플라톤의 사상 그리고 플라톤의 저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봤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주 수업을 한번 좀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우리 두 명의 친구가 순서대로 한번 지난주 수업을 잠깐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라톤의 생애와 저서가 우리 의정이었나? 자, 그 마이크 켜고 한번 간단하게 플라톤의 생애와 저서에 대해서 한번 지난주 수업 시간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플라톤은 부유한 아테네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문학과 정치를 사랑했던 청년 플라톤은 20살이 되던 해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를 만납니다. 소크라테스와의 운명적인 만남은 플라톤의 관심사를 문학에서 철학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스승 소크라테스와의 만남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을 미혹하고 신을 불신했다는 죄목으로 죽게 되자 지중해 전역을 여행하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을 시도합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서양 지성사에서 매우 중요한 아카데미아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 후 철인 정치를 현실 정치에 구현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80세의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척박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그 현실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가려는 희망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플라톤의 주요 저서를 잠깐 살펴보면 국가는 정치, 교육, 문화 등을 총망라하여 폴리스의 바람직한 방식을 모색하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향연은 단어의 의미상 지적인 대화의 잔치를 의미합니다. 이 책에서 플라톤은 에로스와 인간의 공통점을 발견하여 중간자적 인간을 도출하고 인간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파이도는 향연과 달리 죽음에 대하여 다룹니다. 이 책에서 주인공 소크라테스는 살아있는 동안 인간의 영혼은 신체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주장합니다. 죽음은 인간 영혼의 신체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날이며 철학은 바로 인간 본성을 실현하기 위한 죽음의 연습이다 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읽어볼 책은 국가입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우리 황희정 학생이 간단하게 플라톤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요약을 했는데요.
일단 스승 소크라테스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문학에서 철학으로 어떤 자신의 어떤 학문적인 관심사를 전환했고, 어쨌든 스승을 뛰어넘는 아주 위대한 사상을 펼쳐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사상 가운데서 핵심이 어떤 척박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굉장히 어떤 희망의 정신을 강력하게 표명한 어떤 메시지가 그의 철학에 담겨 있다라는 게 우리 황희정 학생이 요약했던 것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지난주 수업 때 플라톤의 사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데아론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 한번 이상직 학생이 이데아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아론이란 플라톤의 대표적인 사상인데요. 이데아와 현상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 예로서 삼각형을 들 수 있는데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변하지 않는 삼각형의 정의와 현실 세계에서 무수히 많이 나타나는 삼각형 현상으로서 표현됩니다. 이데아가 변하지 않는 사물의 본질이라면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현실 속의 현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 속에서 변하지 않는 이데아로서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데아는 실천적 의미로 확장되면서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으나 언젠가는 실현될 것을 믿는 가치의 이데아를 우리 삶은 이정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데아론은 플라톤의 수학적 정신과 소크라테스의 정신의 결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는데요.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는 것은 어떤 일종의 그 아주 학문의 모범인 수학적인 이상과 그리고 어떤 가치 실현의 규범으로서의 어떤 윤리적인 이상의 아주 결합체다라고 이제 우리 이상직 학생이 이데아론에 대해서 아주 짧게 잘 요약해 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플라톤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 플라톤 국가제 6권에 나타나 있는 동굴의 비유를 중심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이제 지난주에 동굴의 비유에 관련된 여러분들 유인물을 다 나눠드렸죠. 우리가 한번 그러면 동굴의 비유가 어떤 건지 잠깐 한번 볼까요? 일단 그 커다란 동굴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이 커다란 동굴에는 한 무리의 죄수가 있다라고 지금 그 비유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의 특징은 아주 우리가 주목할 만하죠. 완벽하게 사슬로 묶여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수의 시선은 오로지 전면을 향하게만 이렇게 속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수들은 동굴 안쪽에 맨 그 안쪽의 벽만을 볼 수 있도록 완전히 속박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 죄수들이 있는 그 뒤편에 보면 하나의 일종의 통로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들이, 어떤 존재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단 동선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이제 통로가 있고, 여기는 모닥불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 모닥불은 동굴 안에서는 일종의 동굴 바깥에 태양과 비견될 수 있는 유사 태양이라는 것과 이렇게 좀 유비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동굴 안에는 한 무리의 죄수가 있고 오로지 전면만을 응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속박돼 있고, 그리고 그 뒤편에는 모닥불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존재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죄수들은 항상 그 동굴 안쪽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희미한 스크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동굴 안쪽 벽면에 이렇게 희미한 그림자로만 그 어떤 사물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평생 동굴의 안쪽 벽만을 보기 때문에 그 희미한 스크린에 동굴 안쪽 면에 비친 그 희미한 그림자가 어떤 일종의 사물의 참된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평생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무리의 죄수 중에 일부가 갑자기 사슬이 풀려지죠. 그래서 사슬이 풀려진 죄수가 바로 이 동굴 바깥으로 일종의 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고통을 이제 겪고 마침내 이제 동굴 바깥으로 가게 되죠. 이 일부의 죄수가. 자, 그런데 뭐 우리가 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보통 극장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깥에 환한 데 가보면 거의 막 눈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눈이 부시잖아요. 평생을 어둠 속에 있었던 죄수가 바로 이 빛의 세계에 적응하는 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마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고통의 연속을 그 어떤 그런 과정들을 잘 경험하고 점점 빛의 세계에 적응하죠. 그리고 이제 그 죄수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전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사물은 다 가짜였구나. 내가 갖고 있었던 사물에 대한 지식은 다 가짜였고 진짜 참된 사물의 상은 바로 이 태양이 거주하는 참된 세계, 동굴 바깥의 세계, 여기에서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다라고 깨우치죠. 자,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진리를 깨우친 제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아마 드라마틱하게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가 보통 아, 동굴의 비유가 이런 거구나. 참된 지식을 깨닫는 일종의 과정을 묘사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동굴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태양 바깥의 세계, 그리고 태양을 통해서 수많은 참된 진상을 경험했던 죄수가 동료 죄수들의 연민을 가지고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리를 미리 깨달은 죄수가 동료 죄수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야, 우리가 지금까지 동굴 안에서 봐왔던 모든 것은 다 허상에 불과하다. 참된 지식은 바로 동굴 바깥의 세상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슬을 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동료 죄수들에게 이제 설득을 하죠. 그러나 동료 죄수들은 오히려 그 동굴 바깥을 경험했던 일부 죄수들을 죽이려고 협박까지 한다라고 하면서 그 동굴의 비유가 끝납니다. 자, 바로 이 동굴 비유의 이야기를 보면은 플라톤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이성적 인간의 전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서두에 드렸죠. 똑똑한 인간과 슬기로운 인간의 고전적 결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똑똑한 인간의 전형은 바로 그 죄수가 동굴 바깥의 세계를 경험했던 것으로 끝일 수 있지만 바로 그 슬기로운 인간, 현명한 인간, 윤리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 바로 그런 인간의 결합은 결국은 동굴 바깥에 그런 것들 경험했던 죄수가 다시 동굴 속으로 귀환하게 만든다라는 것. 그게 바로 똑똑한 인간과 슬기로운 인간의 결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동굴의 비유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한 6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동굴의 안과 밖, 그렇게 해서 제가 현상계와 실제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여기 그 도표를 보시면요. 이것은 사실은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에서 이미 선분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인식 능력과 그리고 인간의 인식 능력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인식 대상을 완벽하게 소개해준 그 비유가 바로 동굴의 비유 앞에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동굴 바깥이 실제계다. 여러분들 이 실제라는 말은 여러분들 리얼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실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동굴 안에는 현상계라고 제가 적혀 있는데 요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appearance입니다. appearance는 뭐 어떤 외관 그런 뜻이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 정도겠죠. 자, 우리는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확보한 지식을 참된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확보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지식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제가 이따가 인식 능력은 이따가 설명드리겠는데 여기 인식 영역이 있죠. 여기 보시면 그리스어로 에피스테메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밑에다가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피스테메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knowledge의 뜻입니다. knowledge. 지식이죠. 여러분들 지식은 어떻게 보면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들어맞는 일종의 보편 타당성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자면 18세기에는 통용이 됐는데 20세기에는 통용이 안 된다. 영국에서는 통용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통용이 안 된다. 그것은 사실 지식의 요건에서 부합하지 않는 것이겠죠. 자, 지식의 조건은 보편 타당성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나. 어떻게 보면은 바로 스승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지식을 추구한 철학자, 진리를 추구한 철학자지 상식을 추구한 철학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어로 여기 보시면 독사라고 써 있습니다. 독사. 이 독사라는 말은 오피니언이라는 말입니다. 오피니언이라는 말.
그리고 오피니언을 조금 더 확장하면은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커먼 센스 있죠. 커먼 센스. 보통 우리가 상식이라고 얘기하죠.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확보한 것들, 내용들 이런 것들을 플라톤은 상식이다 아니면 견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아. 네. 네. 오피니언은 어떤 뜻이야? 오피니언, 의견은 무슨 뜻이야? 네, 오피니언을 방금 상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피니언 하면 원래 뜻. 원래 뜻은 내 의견이야, 내 견해야. 이럴 때 그 견해는 어떤 뜻이야?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담겨 있는 의견.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지. 근데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확실할 때 우리는 의견이라고 하지. 확실치 않은 것 같고 내 견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 그래서 보통 오피니언은 주관적으로 확실한 거야. 근데 지식은 주관적으로 확실한 정도는 안 되죠. 아까 얘기했지만 보편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성을 확보해야만 지식이 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쨌든 오피니언과 난리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동굴 바깥의 세계가 리얼리티의 세계다. 진짜 세계다. 그리고 이 진짜 세계를 어떻게 보면 확보할 수 있는 인간의 지적 능력은 철저하게 이성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간의 이성 능력을 조금 제가 어려운 말로 했지만 추론적인 인식과 직관적인 인식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지금 비유를 들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수학과 친구도 있죠. 수학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떻게 돼 있죠? 문제를 일종의 우리가 보통 수학은 대표적인 추론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추론이라는 것은 사고의 출발점 P에서 사고의 귀결점 Q까지 완벽하게 그 프로세스를 제대로 보여주는 게 추론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있고 정답만 맞추면 그거 다 정답으로 인정하기가 어렵겠죠. 왜? 풀이 과정이 있어야만 도대체 이 친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답을 도출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가 드러나지 않고 정답만 제시했었을 때 그건 만족스러운 답변이 안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추론의 과정이 바로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학을 제대로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추론적인 인식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점점 일종의 해답에 이르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우리는 보통 추론적인 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물론 추론적인 인식에는 수학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통 논리적인 지식도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통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연역 논증이 있고 뭐 귀납 논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본다면 모든 포유동물은 심장을 갖고 있다. 말은 포유동물이다. 따라서 말은 심장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연역 논증이죠. 일종의 사고의 피해서 결론까지 아주 어쨌든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의 참임을 보장하는 근거가 나름대로 잘 드러나 있었을 때 우린 그것을 하나의 추론이다라고 보여주고 뭐 추론이나 혹은 추론의 언어화된 표현을 보통 우리가 논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불교에 대해서 불교의 어떤 그런 수행 과정 속에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도노 돈수가 있고 도노 점수가 있습니다. 점진적인 수행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보통 도노 점수라고 하고 단박에 깨닫는 것을 우리는 보통 도노 돈수라고 하죠. 이것은 사실은 수행자마다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지적 능력에도 이런 그 플라톤이 보기에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어떤 지식에 이르는 그런 어떤 추론적인 지적 능력도 있지만 단박에 깨우치는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이디푸스 왕을 읽었을 때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통찰력을 갖고 있죠. 제가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렸죠.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는 맹인이다. 우리가 보통 이 영어 단어에서 인사이트, 통찰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도 원래는 사이트, 시야를 확보할 수 없는 일종의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지만 일종의 내면의 눈을 갖고 있다. 어떤 통찰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단박에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 통찰력. 이게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직관적인 인식이라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에는 단계를 밟아가면서 어떤 지식을 확보하는 그런 능력도 있고
단박에 깨우치는 능력도 있다. 어쨌든 그것을 다 통칭해서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이라고 부르고 바로 인간은 이성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된 지식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플라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있었죠. 동굴 안은 현상계다. 제가 비유를 통해서 이런 얘기 드렸죠. 한 무리의 죄수가 철저히 속박돼 있으면서 오로지 전면만을 응시돼 있다. 그래서 희미한 모닥불에 의해서 비춰지는 그 그림자만이 참된 어떤 모습이다. 어떤 사물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평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상상적인 추측이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아주 하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 가운데서 가장 그러니까 하위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제가 그냥 상상적인 추측이라고도 썼는데요. 그러니까 공상하는 거 있죠. 그리고 짐작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떤 합당한 근거 없이 그냥 짐작해 버리는 것, 공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고요. 감각적인 경험을 통한 확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과 착각할 수 있는 지적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일종의 경험적인 거죠. 우리는 보통 경험적인 지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경험적인 지식은 절대로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예전에 드렸죠. 예를 들자면 뭐 둥근 사각형, 작은 거인, 일종의 모순 개념이죠. 마찬가지로 경험적인 지식은 절대로 함께 호응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지식을 이야기할 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인식하는 인식 주체죠. 어떤 것을 인식하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 주체가 바라보는 인식 대상이 있겠죠. 이게 바로 일종의 어떤 인식론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자, 그런데요. 플라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교, 저는 사실은 플라톤 철학을 보면서 항상 그 불교와 많은 연관성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 가운데 보면 재행무상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상호간에 조건 지어진 사물은 어떤 일종의 생성소멸의 어떤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항상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 일종의 불교의 아주 어떤 핵심적인 통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 자기 동일성을 지닌 채 항상 그대로임을 간직하면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인간도 태어나서 늙고 병들다가 죽죠. 이렇게 내 눈앞에 펴져 있는 책상도 항상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만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막 모서리가 막 마모가 되고 언젠가는 이제 책상으로서 기능을 다 떨어뜨리고 그냥 완전히 정말 폐기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인식 대상이라는 것도 일종의 변화의 과정에 있다. 그리고 인식 주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저는 이제 약간 시력이 나빠서 이렇게 안경을 쓰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경험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그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대상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확보하는 것은 이중적인 어려움이다. 인식 주체도 한계가 있고 인식 대상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 경험을 통해서는 참된 지식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플라톤의 통찰인 것 같습니다. 자, 요 첫 번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굴 안, 그림자의 세계에 거주하는 삶. 이것은 일종의 상식적인 어떤 일종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성 없이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동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삶. 그리고 그 빗속 어떤 일종의 참된 리얼리티의 세계에 거주하는 삶이 진짜 참된 삶이다. 이게 이제 플라톤이 생각하고 있는 철저한 이원론적인 철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보죠.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진수,
진수야. 뭐 이제 조금 전에 내가 지식 상식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식은 어떤 거야? 지식은 뭐야? 제가 생각하는 지식은 무언가를 배움으로써 그 원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진수가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보통 그런 게 있잖아. 날리지라는 것도 우리가 보통 이제 날리지 하면 우리가 보통 지식이라고 했었을 때 그 지식은 인식의 결과의 측면이지. 그런데 우리 진수 같은 경우에는 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어쨌든 좋아. 그러면은 호진이 지식 마이크 조금 대고. 저는 지식을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의미한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봤었을 때 상식은 어떤 뜻을 갖고 있어? 상식은 저는 상식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지식들을 상식이라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호진아. 아까 지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상식을 이야기하면서도 지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본다면 상식이라는 큰 틀 안에 지식이 속해 있는 건가? 그러면 지식과 상식은 큰 차이보다도 상식이라는 범주 안에 지식이 속하는 건가? 우리 호진이 생각은? 저는 지식 안에 상식이 포함된다고 생각. 오히려 지식이 더 넓은 범주고 상식이 그 안에 있어? 네. 자, 그러면 아까 교수님이 이런 얘기 했었지. 지식의 조건은 보편타당성이고 객관성이다. 예를 들자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다 합당한 것이 지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학적인 지식, 뭐 촌스럽지만 예를 들자면 2 더하기 2는 4. 이것은 뭐 19세기나 20세기나 똑같이 2 더하기 2는 4고 영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것을 수학적인 지식, 수학적인 진리라고 하지. 근데 상식은 어떨까? 그런 보편타당성하고는 좀 부합하지 않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중세시대 때는 천동설이 거의 진리, 뭐 그냥 이건 너무나 익숙한 거잖아. 그러나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근대에 이르러서 그런 어떤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 확실한 걸로 완벽하게 대체되지. 자, 그렇게 본다면 호진이가 봤었을 때 지식이라는 범주에 상식이 들어가면은 서로 뭔가 갈등이 있겠지. 보편타당성은 지식은 갖고 있는데 상식은 갖고 있지 않으니까.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하겠지. 좋아. 승범이 지식. 일단 지식과 상식 차이점 한번 얘기해 보자. 개인적인 생각으로 교수님 설명 듣기 전에는 저희가 지식이 없는 거는 무지하다고 표현하고 상식이 없는 건 몰상식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무지하다, 몰상식하다. 아주 좋아. 그래. 그래서 저는 상식은 약간 사회적 개념으로 생각했고 지식이란 거는 개인적인 그런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승범이가 얘기했던 것에 한 95%는 좀 이렇게 동의하는데 아까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마지막 그 말이 뭐였지? 교수님 지금 마지막 끝에 개인적인 그러니까 지식이란 거는 개인적인 학습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학습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얻어진다. 그러면 집단적으로는 못 얻는가? 그리고 그게 혹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선천적인 인식 능력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의 지식은 없을까?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자, 아까 우리 승범이가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했어. 자, 무지하다라는 말을 했었고 그 다음에 몰상식하다라는 얘기 했었죠. 자, 그럼 한 명만 더 얘기하고 내가 조금 더 이야기를 종합해 볼게. 유진이 왔나? 그러면은 소영이. 소영아. 상식이 주는 어떤 일종의 이로움 이런 건 어떤 건가? 우리가 상식을 갖고 있었을 때 세상 살 때 굉장히 좀 편리한 점, 유용한 점. 제가 이해한 상식은 사회적으로 정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상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사회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주 상식이 주는 유용성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했는데요. 제가 아까
상식을 이렇게 얘기했었죠. 상식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커먼 센스다. 이게 사실은 라틴어 센수스 코뮤니스에서 나왔습니다. 뭐 코뮤니스.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감각, 사회적인 감각 이런 뜻이죠, 원래는. 그래서 아주 잘 정의 내렸는데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생활을 했었을 때 아주 유용하게 얻어질 수 있는 감각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이 부족한 친구들은 몰상식하다고 굉장히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식을 갖춘 것보다 상식을 갖춘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유용하죠. 그리고 바로 이 상식은 바로 아까 플라톤이 생각했었을 때는 바로 경험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자, 그런데 지식은 경험하고는 좀 무관하죠. 아까 얘기했었지만 이것은 경험과 독립적인 인간의 지적 능력을 통해서 확보되는 지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똑똑한 사람이 오히려 사회적인 감각이 없어서 굉장히 몰상식하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그러면은 지식과 상식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그 지식과 대비되어 있는 것을 아까 첫 번째 비유에서 보면 독사라고 써 있었죠. 독사. 그리스에 독사가 있습니다. 독사가 있는데 그리스의 독사. 이 독사는 영어로 아까 제가 오피니언이라고 썼죠. 오피니언. 네. 주관적으로 확실한 게 독사입니다. 자, 그런데 독사의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N독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어떤 질문을 했었을 때 우리 친구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우리 독서쌤이나 든 친구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독서쌤이나 듣는 대다수의 학생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 그러면 어떨까?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독사가 오피니언이 일종의 N독사, 힘을 받는 경우입니다. 힘을 받아. 그러니까 한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보통 통념이라고 번역도 합니다. 통념. 우리 뭐 사회적인 통념 이러죠. 상식입니다. 상식. 그러니까 한 사람의 견해는 충분히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일종의 하나의 아주 통념이 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야만 사회생활을 편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독사는 꼭 N독사의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파라독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라독사. 여러분들 파라독사라고 제가 그리스어를 썼는데 요거 쓰니까 뭐가 연상이 됩니까? 파라독스죠. 파라독스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파라독사가. 자, 그런데 이 독사는 요때 파라는 어떤 뜻이냐면 어게인스트의 뜻입니다. 어게인스트. 그러니까 맞짱을 뜨는 거죠. 대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견해와 하나의 견해가 맞짱을 뜨는 거야. 대립하는 거야. 의견의 충돌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 충분히 이거는 상상이 되겠죠? 아니, 어떤 사람의 의견이 뭐 충분히 그것이 뭐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의견은 충분히 대립될 수도 있는 거죠. 이 파라독사야. 의견의 충돌이야. 의견의 충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추구했던 것은 지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식은 보편타당성이야. 보편타당성.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추구했던 건 바로 이 지식을 추구했던 거죠. 자, 그런데 상식은 거의 지식과 비슷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우린 지식으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 확보한 것들을 우린 거의 지식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상식이 주는 유용성이 아니라 상식이 주는 위험함을 경고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플라톤의 국가를 이제 집중적으로 읽게 될 텐데요. 플라톤의 국가를 읽다 보면 이렇게 대부분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플라톤의 책은 대화편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는 주인공과 대화 파트너끼리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물론 그 시권에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를 제가 S라고 표현을 하고요. 제가 대화 파트너를 P라고 한번 표현해 보죠. 소크라테스는 자기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기는 진리의 담지자가 아니다. 진리의 담지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진리를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 역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화 파트너 역시 진리 탐구에 같이 동참하자라고 독려하는 일종의 하나의 그런 조력자라고 자기를 규정하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X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X가 도대체 뭐냐라고 소크라테스가 대화 파트너에게 질문을 던지죠. 이때 X가 무엇 했을 때 그 무엇은 뭐겠습니까? 난리지겠죠. 사물의 본질입니다. 그 사물이 갖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변하지 않는 성질이겠죠. 본질, 에센스, 지식, 진리.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X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화 파트너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왜냐하면 상식의 아주 상식의 대가니까, 너 X는 A지, X는 A야 라고 딱 대답을 하죠. 아마 이때의 A는 이럴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당연히 지식으로 생각하고 A라고 과감히 대답합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질문을 더 던지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대화 파트너는 A1, A2, A3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답변하다가 마지막에 도달하는 결론은 난 A로 결론을 내립니다. 넌 A가 뭐예요? 자기가 원래 대답했던 거와 정반대로 자기가 대답하는 거죠. 자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의 첫 번째는 바로 대화 파트너가 아포리아, 난관에 빠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 너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상식을 지식으로 착각하고 살았어. 네가 갖고 있는 건 지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네 답변을 정반대로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다시 X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출발해야 돼. X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구하기 위해서 다시 리스타트, 재출발해야 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어떤 교수님의 전형은 아니죠. X가 이런 것이다라고 여러분 학생들 앞에서 선포하는 어떤 일종의 진리의 선포자가 아니라 X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상식적인 견해, 이것을 완벽하게 폐기하도록 이끌어주고 다시금 스스로 탐구하게 도와주는 방식.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일종의 대화법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상식에 대해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식은 정말 엄청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합니다. 상식은 어떻게 보면 견고한 성이다. 그리고 상식이라는 견고한 성을 깨트리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바로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바로 상식이라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사상가였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동굴의 비유를 되돌아보면 이런 거 있었죠. 동굴의 비유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까 이런 얘기 있었죠. 태양의 진짜 리얼 월드를 경험했던 제수가 다시 와서 동굴로 와서 야, 우리가 이전까지 경험했던 세계는 가짜 세계야. 진짜 세계는 저쪽에 있어. 라고 하니까 그 원래 사슬에 묶여있던 제수가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협박하죠.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뭔가요? 깨달은 자의 지식의 힘보다 미처 깨닫지 못한 상식의 위력이 더 크다는 거죠. 압도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정훈이. 본인만이 갖고 있는 상식이라는 견고한 성,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 아주 익숙한 어떤 삶의 방식을 좀 깨트려야만 뭔가 좀 새롭게 살 수 있겠는데 좀 이런 게 나한테는 좀 너무 이게 갇혀 있는 느낌이다. 어떤 게 있나? 제가 보고 있는 사회가 진짜 사회라는
걸로 계속 믿고 있는 게 제 상식 같아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계, 보여지는 세계가 진짜 세계라고 자기 착각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진짜 세계는 어디 있어? 완전 이거 플라톤 신봉자네. 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계는 가짜 세계요, 진짜 세계는 따로 있다. 야, 이 2500년 전에 죽었던 플라톤이 정말 참된 제자가 여기 나타났구나 해서 막 엄청나게 지금 반가워할 것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상식이 깨진다는 것은 이미 그러니까 깨질 수 있다는 것 제가 그걸 정확히 안다는 걸 아는 것으로 제가 상식을 안다는 것은 그 순간 깨질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런 상식적인 세계관에 익숙하게 살다가 갑자기 그 상식이 정말 아닌 것이 되어버리면 굉장히 거의 무너져 버릴 것 같다. 네. 그래도 어떤 이런 플라톤 같은 철학자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의 기반일 것 같은, 삶의 기반일 것 같은 이런 안전한 상식적인 세계관을 한번 과감히 무너뜨리고 좀 새롭게 뭔가를 나아가기로 독려하는 거 아니야?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익숙함으로부터의 결별,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만해.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 상식이라는 견고한 성에 대해서 좀 드는 생각이요. 여러분은 이제 우리 독서 세미나에서는 리스트에는 없지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관습에 따르는 행동은 그건 사람이 아니라 거의 유인원과 같은 행동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들이 점점 이렇게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한다는 건 뭐죠? 익숙한 삶의 방식과 익숙하지 않은 또 다른 삶의 방식을 두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의 과정에 놓이는데 끊임없이 선택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 선택을 통해서 또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또 책임질 수 있고 또 시행착오를 겪고 그러가면서 좀 인간이 좀 성숙해 간다. 그래서 견고한 성에 갇힌 사람을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신적 노예 상태, 지적 노예 상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상식을 거부했던 어떤 플라톤의 어떤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한번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혼의 전환과 파이데이아. 자, 파이데이아가 글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 에듀케이션이라고 보면 무방합니다. 교육입니다. 교육. 제가 이미 이제 뭐 조금 전에 제가 플라톤의 플라톤의 국가에 나타난 그 소크라테스의 대화 방식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전환을 의미한다. 혼의 전환은 뭘까요? 영혼을 전향케 한다는 게 뭘까요? 완벽한 삶의 방식의 전환입니다. 세계관의 변화죠. 삶의 방식에 대한 전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런 지식을 전달하고 또 그 전달된 지식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입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 플라톤의 표현을 한번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배움이란 밤과 같은 낮에서 진정한 낮으로 향하는 혼의 전환이다. 여러분들, 이 표현 한번 볼까요? 밤과 같은 낮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동굴 안쪽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진정한 낮이 어딜까요? 동굴 바깥을 의미하겠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밤과 같은 낮은 동굴 안쪽이고 진정한 낮은 동굴 바깥쪽이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 배움이라는 것은 동굴 안쪽에서 동굴 바깥쪽으로 향하는 일종의 혼의 전환이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철학이고 지혜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하게 될 실제를 향한 등정이다라고 하는데 이 등정이라는 말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등정이라는 말. 리얼리티를 향한 등정이라는 말입니다. 자,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동굴의 비유를 다 지웠는데 여러분들 잠깐 제가 뭐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자, 동굴 안에 있으면 여기 죄수들이 있죠. 자, 그리고 오로지 전면만을 응시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플라톤, 소크라테스를 혼용하고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의 주인공이 소크라테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크라테스의 얘기는 곧 플라톤 사상이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지금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플라톤이 보기에는 교육은 두 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논박과 대화는 교육의 두 가지 단계다. 철학적 교육의 핵심적인 단계다라고 여기 있습니다. 자, 뭐라고 써 있죠? 논박이 있고 대화가 있습니다. 논박이 있고 대화가 있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한테 요 정도는 제가 소개시켜 줄 만해 소개시켜 드릴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논박하면 여러분 논박하면 어떤 뜻이야? 막 사람들에게 막 반박한다. 뭐 좀 약간 네거티브한 의미도 있죠. 그런데 이 논박의 뜻은 원래는 셀프 이그제미네이션이야. 셀프 이그제미네이션. 셀프 이그제미네이션. 그러니까 자기 점검이야. 자기 점검. 여러분들 이그제미네이션은 뭐 시험이란 뜻도 있죠. 그래서 파이널 이그제미네이션. 이건 당연히 뭐 기말고사죠. 시험이란 뜻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를 검증하는 거야. 검증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논박이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 상대방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단계야. 이게 바로 앨런 코스의 원래 뜻이야. 자, 소크라테스는 철저하게 앨런 코스를 강조했던 철학자입니다. 앨런 코스. 소크라테스적인 논박이야. 이걸 우리가 보통 소크라테스적인 논박이다. 그런데요,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당대의 소크라테스와 대적했던 일군의 지식인물이 우리가 보통 이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얘기하죠. 소피스틱, 에리스티케. 이거는 소피스트적인 쟁론술이다. 쟁론술. 여기는 논박술이고 여기는 쟁론술이야. 자, 여기서 제가 간단히 비유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독사, 엔독사, 파라독사를 얘기하면서 아까 그런 얘기했죠. 논박술의 핵심은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것이 참된 지식이 아니었다라고 깨우치는 과정이야. 야,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게 상식에 불과했던 거지 지식이 아니었구나라고 깨우치는 단계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논박술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무지에 대해서 깨닫는 거야. 이걸 우린 보통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보통 무지의지죠. 이게 무지의지를 깨닫는 무지의지야. 야,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몰랐었구나. 너무나 몰랐었구나. 이게 깨우침의 과정이야. 자, 그런데요. 소피스트들은 이런 논박술을 가르친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토론 과정에서 승자가 되는 말의 기술을 가르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토론 배틀에 가서 우승할 수 있는 말의 테크닉을 가르쳤던 게 소피스트의 쟁론술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지식의 출발점을 제공하는 어떤 하나의 공부법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공부법이 아니라 내가 어떤 토론대회에 나가고 내가 어떤 뭐 법정에서 변호사 자기 변호를 할 때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말의 기술, 승자가 될 수 있는 기술, 이게 바로 소피스트의 쟁론술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철저하게 교육은 일단은 자기 주도 교육이야. 누군가에 의해서 주입받는 교육이 아니라 일단 철저하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자기를 먼저 점검해 보는 거야. 자, 동굴의 비유를 본다면 지금까지 동굴 안쪽만을 봤던 동굴의 죄수가 야, 이제는 한번 자기의 고개를 180도 전환하는 단계. 이게 바로 앨런 코스의 단계야. 아까 이런 얘기 했죠. 혼의 전환이다. 이건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거야. 180도 전환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볼까요?
요게 논박술이라고 한다면 그런 우리 동굴의 보면 그렇게 있었죠. 동굴 바깥으로 쭉 가는 과정은 일종의 고난의 과정이야. 어둠 속을 헤매기도 하고 어둠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막상 빛의 세계에 가도 빛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어쨌든 진리를 깨닫는 과정은 굉장히 고단한 과정이야. 자, 이 과정을 플라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대화라고 본 거예요. 대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진정한 교육은 지금 플라톤은 논박에 있고 대화에 있다고 했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참된 지식은 철저하게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라톤은 대화는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한 일종의 항해의 과정이다. 여러분들 항해는 어떤가요? 배가 항구를 떠나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어떤 사람이 감히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폭풍을 만나고요. 어쩔 때는 정말 진짜 예상치도 않은 좋은 날씨를 만나서 예상보다 훨씬 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요. 어쩔 때는 정말 목숨도 위태로울 만큼 엄청난 기상악화를 통해서 정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찾는 과정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종의 항해의 과정이야. 그런데 그 항해에 있을 때 동반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철저하게 독백의 과정이 아니라 대화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이제 독서 세미나 때 오늘 수업은 우리가 이제 주제 강의지만 이렇지만 우리가 매번 토론하지 않습니까?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깨닫습니까? 야,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구나. 야, 이런 것들은 나도 좀 배울 만하다. 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지?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플라톤식의 교육은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는 첫 번째 과정과 그리고 그 부족함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대화를 통해서 참된 지식을 확보하는 일종의 과정.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이라고 보통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기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자기는 탐구자가 진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기 낳게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가 조산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조산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교육이라는 것, 지금도 우리 대학이라는 어떤 배움의 공간에서 여전히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은 또 시험 때 그러한 지식을 또 열심히 또 그냥 암기해서 또 그거에 대해서 평가받는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사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굉장히 아주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지식 탐구 행위는 어떤 방식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정말 나는 정말 어떤 참다운 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제대로 된 출발점에 서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플라톤은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 이제 거의 이제 중반부인데요.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영혼의 역설적인 구조. 고귀한 영혼과 천박한 영혼. 일단은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영혼의 전환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런 생각을 또 플라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플라톤의 사상은 철저하게 이분법적인 설학이죠. 리얼리티와 어피어런스, 동굴 바깥과 동굴 안쪽 모든 것들이 철저한 이분법적인 구도가 있는데요. 플라톤은 국가라는 책이 아니라 파이드로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검은 말과 흰 말이 이끄는 이륜마차다. 신적인 영혼은 흰 말 두 필이 이끄는 이륜마차다. 차이가 있죠? 자, 신적인 영혼은 뭐라고요? 흰 말 두 필이 이끄는 이륜마차. 그런데 흰 말은 정말 자유롭게 하늘을 정말 정말 비행하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을 의미하고요. 검은 말은 철저하게 대지에 속박되어 있는 말이야. 신적인 영혼은 흰 말 두 필이 이끄는 이륜마차. 그러니까 영혼에 갈등이 없는 거야. 자유로운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혼은 어떨까요?
한쪽은 검은 말이 있고 한쪽은 흰 말이야. 한쪽은 하늘을 날려고 하고 한쪽은 땅에 디디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우리 인간의 영혼은 갈등이라는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어떤 고통과 갈등의 연속이라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향해야 하는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신적인 방식. 인간이 철저하게 검은 말의 영혼에 휩싸이는 삶의 방식은 동물과 구분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시간상 제가 질문을 더 던지진 않겠습니다만 인간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겠죠.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시간에 대한 차이가 인간과 동물의 차이라고 봅니다. 동물은 즉각적인 현재를 위해서 살지만 인간은 시간을 독특하게 현재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은 과거를 기억을 통해서 현재화하고 미래를 기대를 통해서 현재화시킵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기억을 통해서 과거를 현재화시키고 미래를 기대 속에서 기대를 통해서 expectation, 기대를 통해서 현재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삶의 방식이 철저하게 현재, 즉각적인 현재에 초점이 맞춘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어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인간은 시간을 독특하게 현재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아마 플라톤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현재는 페니아적이다. 이 페니아라는 것은 궁핍의 여신을 의미하죠. 결핍의 여신이죠. 제가 여러분들 유인물에 이미 다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인간의 현재는 페니아적이지만 미래는 포로스적이다. 자, 요거를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인간의 현재는 정말 척박한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미래는 굉장히 풍요로움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은 철저하게 미래를 향해서 그리고 좀 더 어떤 좋은 것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또 그것을 향해서 정진해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의 영혼은 고귀한 말과 천박한 말. 제가 비유로 얘기한다면 검은 말은 천박한 말이요. 고귀한 말은 흰 말을 의미하겠죠. 자, 인간의 영혼은 고귀한 말과 천박한 말이 이끄는 이륜마차다. 갈등과 방황, 어둠 속에서 점차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이다. 자, 요거는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동굴 안쪽의 그림자를 보는 단계는 우리가 그 플라톤의 선분의 비유에 따르면 상상적인 추측, 짐작, 여기에 이제 딱 호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형을 발견하는 단계. 요때 인형은 제가 그 제작물, 인공물, 아까 그 일정 정도의 동선이 확보된 모닥불 앞에 동선이 확보됐는데 거기에 뭔가가 왔다 갔다 한다. 그때 이 뭔가가 여기에서는 제가 인형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인형을 발견하는 단계. 이것은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타난 개연적인 일반화다. 이건 뭘까요? 뒤에 동선을 통해서 희미한 그림자가 동굴 안쪽 스크린에 비치죠. 이거를 참된 지식으로 착각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실물의 그림자를 보는 단계. 요거는 논증적인 이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학적인 인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물을 직시하는 것, 지적 직관에 대한 철학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분의 비유에서 나타났던 인간의 인식 능력의 4가지와 그리고 동굴의 비유 속에서 철저한 단계와 이렇게 매칭이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결론 부분에 다다랐는데요. 결론 부분에 다다랐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일부의 죄수가 동굴 바깥을 경험해서 이 세계야말로 진짜 리얼월드다. 딱 깨우치고 거기서 끝나면 더 드라마틱할 텐데 갑자기 그 죄수들이 동료 죄수들, 동굴 안에 있는 동료 죄수들에 대한 연민, 불쌍함을 느끼고 다시 동굴 속으로 귀환한다. 그리고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파이데이아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했죠. 리얼리티를 향한 등정이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등정. 여기 제가 이렇게 산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정상을 등반합니다. 정상을 등반하죠. 우리가 보통 그리스어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나바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나바시스. 요거는 그리스어인데요. 원래는 전쟁 용어로 전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의미로 보면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등정이 올라가는 거죠. 등정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동굴의 비유로 따지면 철저하게 동굴 안쪽의 벽면만을 보았던 죄수들이 거기에서 희미하게 비춰지는 영상이 참된 사물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는데 아까 일부의 죄수가 동굴 바깥에 태양이 거주하는 리얼 월드에 가서 거기서 사물을 직접 직시한다. 진리를 깨우친다. 그러니까 이성적 인간의 첫 번째 모습은 진리를 깨우치는 거야. 아까 제가 쉬운 비유로 한다면 이게 똑똑한 인간이 되는 일종의 과정이죠. 똑똑한 인간이 되는 과정이에요. 아나바시스, 등정이란 뜻이야. 등정. 그런데 플라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리 깨달은 자, 미리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은 성각자가 미션이 있다고 생각하죠. 자, 이것도 제가 여러분한테 마지막 질문을 던질 텐데 일단은 지식을 먼저 확보한 선각자는 미션이 있다고 플라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감의 과정도 중요하다. 카타바시스. 카타바시스는 그리스어로 전쟁용으로 얘기하면은 아나바시스와 반대말로 물러난다, 퇴각하다라는 뜻인데 이것도 일상적인 용어로 보면은 내려간다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그냥 내려갈까요? 이 내려감은 동굴의 비유로 따지면 어떤 의미인가요? 동굴 바깥의 죄수가 동료 죄수들의 연민을 가지고 동굴 안쪽으로 내려가는 과정이죠. 이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실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바로 실천적인 삶입니다. 실천적인 삶. 여기는 이론적인 삶입니다. 이론적인 삶. 그러니까 진리를 확보하기 위한 깨달음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깨달음 이후의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쉬운 얘기를 한다면 똑똑한 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똑똑함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슬기롭게 살아가는 실천적인 모습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불교가 석가모니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200년이 지나자마자 드디어 그 어떤 근본 불교의 모습이 조금 사라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둘러싸고 드디어 어떤 일종의 제도화된 종교로서의 불교가 조금씩 견해를 달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견해의 대립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자, 무슨 뜻이죠? 요건 뭐죠? 소, 승. 요거는 대승. 우리 대승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 소승불교, 대승불교. 불교가 종교로서 체계화되면서 가장 대립했던 견해가 깨달음을 가지고 요때 승자는 탑승할 승자인데 원래는 수레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작은 수레라는 뜻이고 요거는 큰 수레, 큰 탈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이 이런 뜻입니다. 깨달음을 가지고 혼자 작은 수레에 타서 열반의 세계로 갈 것인가? 조금 늦더라도 큰 수레에 어리석은 중생들을 같이 모아서 해탈ау 세계로 갈 것인가? 혼자 해탈ау 세계로 갈 것인가? 늦더라도 같이 갈 것인가? 이게 바로 소승의 전통과 대승의 전통이죠. 자, 그렇다면 플라톤이 생각했던 실천적인 삶은 어떤 차원이겠습니까? 소승의 차원이겠습니까? 대승의 차원이겠습니까? 바로 이 대승의 차원이겠죠. 같이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가겠다는 얘기죠. 제가 이런 질문 드렸었죠. 미리 깨달은 자에게 좀 그런 미션이 존재하냐? 좀 타인지향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혹시 이 견해에 대해서 혹시 얘기할 친구 있나? 미리 깨달은 자에게 좀 이타적인 삶의 방식이 꼭 그렇게 같이
이렇게 부합되어야 하는가? 누가 한번 얘기해 보자. 제 생각에는 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에게만 이타적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에게만. 그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만 이타적으로 행동하면 되고 깨달음을 별로 얻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타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대승하고는 조금 차이가 지겠죠. 어떻게 보면은 소크라테스의 삶의 방식, 여기서 우리 플라톤 국가에서 얘기했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무지의 무지를 깨우쳐서 무지의 지로 향하게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금 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플라톤의 국가, 우리가 이제 읽을 책의 맨 첫 대목 1권의 첫 문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없습니다. 거긴 10권만 있으니까. 나는 어제 아리스톤의 아들 글라우콘과 함께 피레우스 항구로 내려갔었네. 이게 첫 대사입니다. 다시, 나는 어저께 아리스톤의 아들 글라우콘과 함께 피레우스 항구로 내려갔었네. 그럼 제가 여기서 역점을 두는 단어는 뭘까요? 내려갔다 하라는 거죠. 교수님, 서울에서 항구도시 부산 갈 때 우리 보통 서울에서 부산 내려간다 그러지 부산 올라간다고 그래요? 아마 거기서도 아테네에서 피레우스 항구로 내려갔겠죠.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플라톤을 좀 전공하는 학자들은 그 국가 첫 문장을 좀 예사롭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려갔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미리 깨달은 자를 소크라테스라고 우리가 보통 본다고 한다면, 소크라테스가 이제 직접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종로구 명륜동에 무슨 대학이 있죠? 명륜동에 우리 대학 있잖아. 성균관대학교 있지.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물론 지금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이제 고등교육기관의 이름이 성균관대학교지만 조선시대 교육기관이죠. 성균관이. 성균관의 본관에 해당되는 건물 교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본관 있죠. 인하대학교 본관.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시대 때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의 본관에 해당되는 건물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1,000원짜리 지폐 뒤쪽에 나와 있는 그 건물입니다. 명륜이죠. 사람의 관계를 밝힌다. 명륜당, 사람의 관계를 밝히는 교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을 들으면서 플라톤의 이런 실천적인 삶과도 상당히 제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배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개인의 탁월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배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사람의 관계를 밝히는 교실. 자, 저는 그래서 플라톤이 갖고 있는 이 동굴의 비유에서도 이런 어떤 동굴 속으로의 귀한 실천적인 삶,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한번 눈여겨봐야 되고, 제가 지난번 우리 오이디푸스 왕 같이 읽었을 때 주인공 오이디푸스 왕의 영웅적 면모가 뭐라고 그랬었죠? 세상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완벽하게 그렇게 좀 이제 자기 고통으로 만들어주는 사람들, 세상의 고통을 짐진 자로서의 어떤 그 영웅적인 면모, 이런 것을 본다면 바로 이런 플라톤의 철학에서도 바로 이런 영웅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철학자는 철학적인 지혜를 얻어서 정신적인 해방을 이룬 자인데, 이성적 인간의 진정한 시련은 단순히 진리를 깨우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깨우침 이후의 과정도 중요하다. 그것은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인간에 대한 연대성과 박애정신, 아까 얘기했던 동굴 안에 있는 죄수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은 성각자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조금 길게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인간의 전형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는 플라톤의 예술론과 어떻게 긴밀히 연결되는지 우리가 한번 연계시켜서 보고 다음 시간에는 플라톤의 시권을 정확하게 꼼꼼히 읽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적 인간에 대한 그 플라톤의 어떤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